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롤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DMET 모듈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ADMET Predictor 10.3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MILs 파일에서 100개의 화합물을 불러왔습니다. 종속 변수는 Solubility, MGML입니다. 즉 이것은 밀리리터당 밀리그램 단위의 용해도 이제 그 열을 고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측하고자 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표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몇 개의 열을 숨기겠습니다. 모델러를 만들 때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화학 옵션으로 모든 화합물을 중성화하고 작용기와 토터머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이미 그 과정을 마쳤으니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현재 단위인 MGML을 몰 농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몰 농도 단위로 구축한 뒤 다시 MGML로 변환할 예정이며 이것이 S 플러스 SW 모델을 구축한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 분자들의 특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본 값을 모두 사용하고 계산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열삽입을 선택한 다음 새로운 화합물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몰농도 단위의 용해도가 될 것입니다. MGML 단위의 용해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만듭니다. 더블 클릭해 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의 분자량 지표인 NWT로요. 다시 더블 클릭해 값을 저장하세요. 이 식을 파일로 저장 가능하나 간단하니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용해도가 가장 낮은 화합물을 확인하면 이 둘은 약 10의 8승몰 농도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용해도가 가장 높아 1.9 혹은 2에 가깝습니다. 몰 농도 단위로 용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클릭해 일반 순서로 정렬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항상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 분포 플롯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는 로그 단위를 사용할 것이고 적용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낮은 값을 말씀드린 대로 로그 값에 있습니다. 용해도가 마이너스 7.4에서 시작해서 로그 용해도가 약 0.3까지 올라가며 이거는 아주 좋은 분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도킹시키고 모델 구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통 저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 Admin Predictor UH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종속 변수로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Solubility M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세트가 정의되어 있다면은 여기에서 불러올 수 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드민 모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종속 변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참조 변수는 후수로 하겠습니다. 델타 모델 생성 시에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참조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속 변수를 로그화하고 싶으니 이를 로그 스페이스로 변환해서 그 공간에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모든 디스크립터, 즉 ADMAP 속성들을
여기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왼쪽에는 주로 모델이나 다른 입력 필드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S 플러스 로기를 포함하겠습니다. 일부 QSAR 순수주의자들은 디스크립터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럭피가 항상 용해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스크립터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이 대화 상자는 admin modeler 실행을 설정하는 단계로 안내해 주며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 회귀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보통 내부적으로 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옵션은 SBM, CONR, PLS, MLR 등이 있죠. 테스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기존 CA 전환 맵 대신 이번에 무작위 샘플링을 쓰겠습니다. 최근 자주 쓰는 파티션별 층화 샘플링 대신 이번에는 무작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의 테스트 세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모델 구축 시에는 10 내지 20%를 사용하며 데이터 세트는 외부 테스트 세트로 사용됩니다. 이 층화 샘플링의 장점은 이것이 하는 일은 일종의 데이터를 구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한 변수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고 각 구간에서 몇 개의 화합물을 선택합니다. 전체 화합물 20%를 테스트 세트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만든 다음 각 구간에서 필요한 만큼의 화합물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테스트 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세트의 데이터가 분포하게 됩니다. 훈련 세트와 동일하게요. 주의할 점은 테스트 세트의 값들이 한 곳에 몰려 실험값의 전체 범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제 디스크립터 선택 항목에서는 어떤 디스크립터를 모델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MAT 모델러를 활용해 인공신경망 앙상블 모델을 생성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뉴런이나 입력값 디스크립터 수를 모릅니다.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알 수 없기에 그리드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통계값 기반으로 최종 모델을 선정합니다. 이 기능은 OR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뉴런 모델에 가장 적합한 디스크립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더 작은 모델 집합용은 속도순으로 정렬된 것입니다. 따라서 절단 선형 분석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기본이며 반복 절단 선형 분석이 다음 입력 그레디언트 순입니다. 그리고 유전 알고리즘은 가장 느린 방법이지만 매우 우수한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셀 처리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그리드의 모든 셀에 대해 디스크립터가 다시 선택됩니다. 새 모델마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최적의 디스크립터를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모델 생성을 위한 그리드를 설정하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클릭하면 일부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모델을 만들기 위한 깔끔한 정방 행렬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뉴런 수를 하나에서 7가지 두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최대값은 72로 설정합니다. 과한 설정일 수 있지만 뉴런에 많은 디스크립터가 있으면 모델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곧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뉴런 5 입력 모델 그리고 1뉴런 10 입력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즉 입력 값이 5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터의 개수 즉 72까지 도달하면 그때 뉴런의 수를 3개로 늘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65개의 신경망을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33개를 선택합니다. 즉 33 곱하기 5는 165이므로 총 165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33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작점으로는 멀티카를로 알고리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은 A와 E 모델에서 사용되는 개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것은 난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서로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모든 옵션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클릭해 확장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빌드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값과 엔드포인트 이름, 모델 빌드 날짜가 사용되며 뒤에 언더스코어 01이 붙게 됩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 빌드가 시작됩니다.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영상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좋아요. 45초 만에 모델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 화면을 넓히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미빌드 모델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모델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중치 수 테이블을 보면 입력값이 25개의 3더럼 모델이 되면 해결해야 할 가중치가 82개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대화 상자 중 하나에서 70%나 75%를 넘게 되면, 즉 이 경우 100의 75%인 75를 넘으면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고 판단해 빌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최적 앙상블 설정으로 들어가면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는 검증, 훈련, 테스트 세트의 통계, 평균 제곱근 오차, 범안의 순위, 상관 개수, 그리고 Q 제곱에 기반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모델을 스코어링 함수로 평가합니다. 클릭하면 점수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이 5개의 뉴런 입력 모델이며 점수는 0.87입니다. 따라서 이번 빌드에서는 이 모델이 단연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원한다면 이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PO 파일, 즉 예측값과 관측값 파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종종 축을 바꿔서 관측값 대 예측값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모델의 경우 기울기가 거의 1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부 이상치가 있지만 이것도 훈련 알고리즘의 일부입니다. 빨간 점은 테스트 세트에 속하고 파란 점은 훈련 세트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쪽을 끄고 각각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각선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에서 중요한 건 외부 테스트 세트의 예측을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모델을 검증하고 과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델의 RMSE를 보면 위쪽 숫자가 훈련 세트 결과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값은 테스트 세트 오차죠. 이 두 숫자가 서로 꽤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부 모델들은 평균 제곱근 오차가 약 0.93 정도이지만 테스트 세트에서는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일은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을 클릭한 다음 특정 디렉터리로 들어가서 폴더를 선택하고 그곳에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보시면 가장 좋은 모델은 입력값이 5개이고 뉴런도 5개인 모델이죠. 다만 입력값이 4개이고 뉴런이 5개인 모델은 탐색 안 했네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다시 돌아가서 이 격자를 조금 더 채우는 편입니다. 뉴런을 3개에서 7개까지, 입력값은 4개에서 10개까지 한 단계씩 늘리며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전 대화 상자로 가서 여기 첫 번째 셀을 선택한 다음 3을 입력합니다. 탭 키로 이동하여 값을 7로 설정해 줍니다. 한 단계씩 증가시킵니다. 입력값 4개에서 10개까지 설정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값은 설명자입니다. 한 단계씩 증가시키고 요약 화면에서 빌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름의 마지막 숫자가 증가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델 생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 요약부에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 모델
RMSE가 약 0.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델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로그 파일 보기 버튼을 클릭해 로그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첫 모델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와 함께 저장되는 로그 파일이고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의 수, 생성된 DAT 파일, 그리고 비수치 입력 값을 확인해 줍니다. 상관 분산이 1보다 작은 입력 값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과소 대표된 기술자도 확인합니다. 이 기술자는 브로민 원자의 개수인데 브로민 원자 포함된 분자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과소 대표되어 있고 용해도 변동성을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값이 1인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관련 기술자를 확인합니다. 분자량과 전자수를 비교합니다. 예상대로 꽤 좋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술자 중 하나는 제외됩니다.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보 기술자들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로기 P 등 여러 가지가 아래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끝나면 기본 설정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이번 실행의 설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학습 검증 테스트 세트에 속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델 생성을 시작합니다. 3개의 뉴런과 4개의 기술자를 가진 모델 중 가장 적합한 기술자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그리드 내 우리가 만든 모든 모델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그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 프로젝트가 저장된 것과 같은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거기에 저장됩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모델은 테스트 세트에서 RMSE가 0.71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모델도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같은 테스트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전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PRM 파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모델을 보면 여기서 0.71이라는 읽기 값이 표시됩니다. 값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서 그리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노트북 작업에서는 이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 파워포인트 파일에 저장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3번째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 실행 결과를 이 실행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꽤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델을 다른 분자 예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셀을 우클릭한 다음 모델 내보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해야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solubility model 아주 단순하게요. 여기엔 공백 사용이 불가한 듯하며 모델 전 데이터 로그 변환을 이 프로그램은 압니다. 이 변환으로 영로그를 취해 값을 선형 공간으로 되돌립니다. 이게 AT 파일이죠. 형식은 모델 실행 이름에 언더스코어가 붙는 구조입니다. 5는 설명자의 개수이고 마지막 숫자는 뉴런의 개수입니다. 즉, 이 모델은 입력값이 5개인 모델입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값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반환될 최대값과 최소값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예를 들어 최대 용해도를 2로 설정했는데 모델이 실제로 3을 반환한다면 ADMIT 예측기는 2만 표시하게 됩니다. 보조 개수는 모델의 출력감, 몰롱도 단위를 다시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옵션들을 반드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WT에는 유용한 보조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값을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출력해 주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몰 단위로 먼저 출력한 뒤에 분자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툴팁에는 용해도 모델 기반이라고 적겠습니다. 100개의 화합물에 대해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Admit Modeler X 버튼을 눌러 종료한 다음 Admit Predictor로 다시 들어가면 모델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된 것을 인식합니다. 즉, 새로운 모델을 맨 아래에 추가했기 때문에 ADMET 속성을 다시 계산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값이 계산되고 우리가 추가한 용에도 모델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이 열을 여기 고정해 보겠습니다. 용에도 모델 옆에 두고 모든 값에 대해 빠르게 히트맵을 만든 뒤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정렬하고 조금 옮겨서 몇 가지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값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값은 여기서 꽤 많이 벗어난 값이네요. 산점도를 가져와서 용해도를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플롯해 보겠습니다. 즉, 관측된 값과 여기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거죠. 이 값은 단순히 용해도, 이 값들은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한 다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로그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저 부분을 하이라이트하면 시스템 내에서 가장 큰 이상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영상 끝으로 델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델타 모델은 현재 글로벌 모델을 사용해 실험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델의 기대치보다 큰 RMSE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로컬 모델을 만들고 싶지만 우리의 데이터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 데이터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델타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아드민 모델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실험값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모델은 SIP, RLM, 클리어런스 모델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가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로그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 플러스 log P를 기술자로 사용할 것이니 그 값을 옮겨주고 이것이 델타 모델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제 다른 옵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우나 맵을 사용하는 대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무작위 계층화 샘플링을 사용해보고 잘린 선형 분석 대신 셀별 GA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그리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드 크기는 그냥 기본값으로 가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꽤 작아서 관측값이 31개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도 꽤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도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를 클릭합니다. 여기 모델 이름에 괄호나 슬래시 같은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자는 모델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시도해 이걸 디렉토리로 저장해요. 저는 모든 특수 문자를 언더스코어로 바꿔 모델 빌딩 과정을 시작하죠. 여기서 꽤 괜찮은 모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테스트 세트 RMSE가 0.13인데 이런 값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클릭하면 그래프가 델타 모델을 보여주며 이 모델이 선택된 것입니다. 예측은 오류 모델로 전체 값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참조 세트와 비교합니다. 참조 세트를 클릭하면 예측값은 SIPR11 클리어런스 모델에서 나온 값이며 보시다시피 델타 모델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그리고 오류 모델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보정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표준 로컬 모델에서부터요. 이렇게 해서 델타 모델이 설정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델도 내부에 저장 가능합니다. 이로써 Admit Predictor의 Admit Modeler를 사용한 모델 구축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